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입니다. 박주민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20회 이제 방송 시작한 지 10주 됐습니다. 벌써요. 야, 저는 한 100주 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른 것 같지 않습니까? 늙어요. 이 스튜디오만 들어오면 확 늙어요. 아니 왜 그래요 지금? 귀신이 있다는 스튜디오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인데 맞아요? 몰라요. 숨소리 들린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방송이 터진다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하던 EBS 방송이 있었는데요. 예. 첫날 녹화장이 무너졌습니다. 불이 나고요. 그 한번 출연했잖아요. 이동희 작가도. 강남 있을 때? 2년 했습니다. 원래는 좀 짧게 하기로 했던 프로인데 오랫동안. 원래 가게에 불이 나면 그 다음에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녹음할 때 귀신 소리 들어가면 뭐 그 앨범이 대박 난다.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게 박변 쪽 마이크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인이 낸 것 같아. 이보세요. 지금 이게 야심한 시각에 방송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 미치겠네 정말. 어쨌든 우리 방송도 그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빠른 시간에 어떤 기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선전을 많이 해석하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를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YTN 라디오에서. 아니 그리고 팟캐스트 순위도 벌써 뭐 탑 10을 여러 번 찍었고. 6위죠. 6위. 예. 저는 뭐 쉬워요. 1등 하지 않고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쑥쑥 자라고 있다. 이렇게 잘할게요. 느끼고요. 앞으로 더욱 사랑해 주시고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공수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권고안이 법무부 산하법무검찰기획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네. 이제 뭐 입법부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법을 올리느냐 아니면 조금 변경해서 올리느냐. 근데 이게 지금 슈퍼 권고안이에요. 상당히 넓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야, 여야 반응이 진짜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유한국당은 뭐 홍준표 대표가 이미 SNS에서 얘기했어요. 푸들로 충분한데 왜 맹경까지 풀려고 하느냐.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경까지 풀려 합니까? 공포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렇게 뭐 바른정당에서도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견제 장치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은 대선 때 공약이었어요. 맞아요. 네. 세 당 다 공약이었죠. 네. 국민의당도 그렇고. 예. 근데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옥상옥이다. 옥상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지켜봐야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네. 이분을 모셨죠. 네,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하겠는데 오늘 공수처 신설 공고안의 자세한 내용과 쟁점 또 국회 통과 전망까지 화려한 전문가 게스트를 모시고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안드로메다가 모신 스페셜 게스트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SBS 법조 기자 출신 김프로 나오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주 잘생기셨어요. 예. 그렇죠. 안 보이니까요. 네, 라디오니까. 감사합니다. 홍성희 기자. 네. 근데 YTN에도 법조 기자 출신들이 많을 텐데 또 네. 지금 출입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SBS 출신 SBS가 보였어요. 있어요. 이거 뭐야? 적폐 미녀 군단이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 제작진들은 외모로 다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 남태호 부른 거 이런 거 보면. 그건 큰 실수인 것 남배우가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데. 예, 어쨌든 자 김프로님 네. 이름이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본명은 이제 김요한인데 네. 법조 출입하면서 뭐 예명 비슷하게 계속 불리던 거라서. 우리가 그 얘기 하거든요. 네. 검사들끼리 박프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골프 선수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프로 오늘 뭐 좀 잘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마 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프로세큐터의 앞자를 따서 얘기하는 것 프로라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같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니까 예명처럼 굳어졌는데. 검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프로라 그래요. 박프로 저희들끼리. 김프로 이렇게 부르던데 그 법조 출신 기자들이랑 같이 술자리도 하고 이럴 때 그렇죠. 같이 그때- 그냥 김프로 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또 김 기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프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예명처럼 불리다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나와서 제가 이제
기자 그만두고 뭐 다른 일 이렇게 준비하면서 김프로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네. 근데 검사들이 뭐 수사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영감님 하잖아요. 요즘엔 안 하는데 옛날에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렇게는 안 부르고. 요즘에는 검사님이라 많이 표현하고요. 계장들이 수사관들을 계장이라 좀 표현하는데 근데 좀 예전 수사관들 아직까지 영감님 가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요? 우병우가 영감님 소리 엄청 좋아했다고. 예전 기준이니까. 네, 이 김프로님이 그 팟캐스트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김프로쇼 리부트 하시는데 네. 영화 카테고리로 보면 1위를 달리는. 저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영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전체 순위에 오르기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보다 더 전문적이에요. 딴 프로 있죠. 경쟁 프로보다.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요거도 먹을라. 네. 그래요.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데 법조기자 출신으로서 공수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있을 때가 됐다 이제 그렇긴 한데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서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밀하게 갈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법안을 내겠다고 한 적은 없죠 아직. 그렇죠. 권고안이니까. 권고안이니까 이제 이걸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뭐 절차가 많이 남아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국민들이 워낙 원하니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는 사실 뭐 5년, 10년 전부터 이런 이제 뭐 고비처, 공수처 뭐 이런 식의 다른 조직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늘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분류론 별로 필요 없다. 있는 걸 지금 잘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제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덮여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크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습니다만 이 국정농단 사태가 지금 있는 조직인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고 견제 장치가 발동이 됐으면 벌써 진작에 그거를 끌었겠죠. 그럼요. 네. 제대로 안 됐으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번 공수처는 박준 변호사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굉장히 슈퍼 공수처 이렇게 좀 커요. 규모가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검사가 한 30명에서 50명, 수사관이 한 50명에서 70명, 한 120명 정도를 좀 둘려 그랬거든요. 뭐 이전의 안에 비해서 상당히 덩치라든지 이런 규모 측면에서는 조금 슈퍼 권고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수사팀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과거 대검 중수부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합친 규모를 넘어서는 거고 요번에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팀도 검사 2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다가 수사 대상도 뭐 대통령부터 다 할 수 있잖아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기관장을 포함해서 뭐 대법관, 국회의원 검사 다 들어가는 거죠. 되게 세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그대로 책정될지 아니면 변경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법안 상정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검찰 내부 기류는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전체가 다 대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게 뭐 이 정도 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옛날에는 아주 강하게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 이거는 좀 부작용이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하게 피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러기도 안 된다 하고 기자들한테도 이제 특별히 막 이거에 대해서 열을 올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맞는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필요 없다. 굳이 이런 걸 만들면 부작용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들의 상당수가 원하고 있고 그렇죠. 또 자기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뭐 움직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따르면 검찰 개혁은 필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검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부급도 마찬가지지만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시대적 흐름을 꺾을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권한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너무 크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문무일 총장이 해주기를 아마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했더니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어요. 그렇죠. 이런 여론이면은 논의야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또 같고요. 했잖아. 우리 또 검찰이 했고. 또 그렇게 그렇죠. 썼고. 또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럼 예전에 검찰들이 반발했던 그 논리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논리 그 논리는 뭡니까? 공수처가 안 된다는 논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논란이 항상 있을 때마다 이제 조금 옥상옥이다. 불필요한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거다라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를 워낙 많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면서는 그 논리들을 이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예전에 반대하던 뭐 그 내용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가장 첫 번째로는 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나눠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직급을 나눠놨잖아요. 근데 상급 이상 공무원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뭐 청와대나 국정원은 3급 이상, 나머지는 대개 이제 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자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전에 현대차 비자금 사건 이런 걸 보면 그 뭐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커졌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그거는 아파트 분양 비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마한 사건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큰 사람들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그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놨을 경우에 쉽지 않죠. 수사 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수사 실무 상황으로 좀 얘기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요걸 첨언하면 수사라는 게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네. 사실 고위공직자한테 가는 경우가 처음부터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뭘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통상 경찰이나 검찰에서 뭘 딱딱딱 만지고 있는데 뭔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공수처 같은 게 이걸 넘겨야 되는데 공수처 만들면 뭔가 좀 부적절해 보이는 아니면 부정합적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검사청이 반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거나 혹은 다른 수사를 하다가 별건으로 알게 됐다. 넘겨야 돼. 근데 공수처에서 갖고 와 하면 줘야 돼. 주면 특검도 봐서 알겠지만 덜 줘요. 그러겠죠. 기분 안 좋아. 많이 안 줘. 아니 많이 안 줬잖아. 검찰에서 특검 다 줬나요? 되게 숨겨. 기분 안 좋지. 내가 다 하던 이 사람이 건데. 하던 일이다 보니까. 내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군에 검사할 때 주기 싫어 돌라 그러면 내가 다 있는데 왜 지들이 가져가? 슬쩍 빼. 제일 좋은 거. 슬쩍 빼. 그냥. 결정적인 거 제일 빼고. 열심히 한 거. 아니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비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근데 국회 발의된 법안도 세 건이나 있어요. 박범계 이용주안, 노회찬안, 양승주안. 이번 권고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일단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검찰 조직을 따로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고 봐도 사실 조금 그렇죠. 무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여튼 뭐 크기도 굉장히 크고 이번에는 그 수사 우선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있으면 다 가져와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껏 냈던 안들보다는 훨씬 센 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차피 앞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네. 뭐 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지고 뭐 수정을 해서 국회 뭐 입법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세게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깎겠죠. 네, 조금씩 깎여주면서 뭐 그런 걸 예상하고 아마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회찬 안이나 뭐 박범계, 이용주안, 양승주안 세 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규모가 다 상당히 큽니다. 특히 노회찬 같은 경우 10인 정도고요. 특별검사가. 양승주는 3명이에요. 특수검사. 30인의 수사관이면 거의 사실은 정말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크게 만들고 공수처장을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저죠. 저예요. 또 해요, 그거를? 저예요. 저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네. 딱 15년째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안 합니다. 저는 아니 저도. 박주민 변호사 만약에 공수처 나면 다른데 높은 데서 전화 오면 바로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할 자신이 없고요. 저는 뭐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방금 박주민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게 그 독립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독립기구인데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한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자세히 보면 지금 검찰총장 뽑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예. 네. 그리고 훨씬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을 뽑는 기구가 훨씬 더 촘촘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4명이 뽑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처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나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뭐 이렇게 변협회장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추천하고 거기서 대통령 임명한다는 건데 지금 총장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로스쿨 연합회장도 네. 있고 무슨 뭐 법과대학 뭐 협회장도 있고 뭐 이렇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서 올려서 뽑았는데도 지난번 총장이 욕 안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그 권력으로부터 그러면 굉장히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이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공관의 기본적인 틀은 존중할 생각인데 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발의 법안에 법무부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러면 국회 입법까지 이제 남은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법무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손을 봐서 법무부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 과정에서 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쉽지 않죠, 사실은. 큰 산 하나 있어요. 누구 떠오르죠? 권성동. 법사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인데 네. 권성동 의원이 이 말을 했어요. 당론에서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자기 지론으로는 절대 반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큰 역할이냐면 법안 하나를 법사위원장이 도장 안 찍으면 못 넘어요.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권성동의 어떤 존재가 아주 큰 산이 아닌가. 그러면 하려면 우회해야 되거든, 직권으로. 그럼 제적위원회 3분의 1 정도가 돼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그러니까 일단 법사위원장이 전체 회의 소집 안 하고 계속 미룰 수 있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만약에 신속 처리 대상으로 하려면은 180명 예. 이상 그렇죠. 찬성해야 되는데 5분의 3. 지금 뭐 찬성하는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새민중 정당 2석을 합쳐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129석.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거예요. 그리고 또 권성동 위원장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대부분 반대합니다, 공수처를. 그렇겠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더더욱 반대하고 제가 대충 있기 때문에. 꼽아봐도 한 20-30명 되거든요. 되죠. 예.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금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 출신 비서관들이 지금 그 강원랜드 부정 채용을 됐다고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있으면 안 된다. 물러나라. 빼라. 지금 그러고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만약에 권성동 위원장이 물러난다면 근데 그렇다고 또 아니야. 여당 사람이 올라가진 않거든. 아니 여당도 문제인 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여당이잖아요. 네. 반대예요. 근데 금태섭 의원 많이 돌아섰다더라고. 예. 아 당론이 근데 있으니까.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반대예요. 네. 옥상옥이라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네, 네. 간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간사가 위원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빠지면 자유한국당의 다른 검사 출신에서 올라가는 의원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사실은 법사위를 통한 통과는 만만치 않다. 김프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검사들이 그래도 비교적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차피 안 될 거거든. 아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반발을 하면 모양만 빠지니까. 그러니까. 저희 대승적인 차원에서 막을 수가 없지. 한데 해보려면. 약간 이런 이제 그 심경을 읽히는 거 아닌가. 그럼 낮에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공수처. 밤에는 권성동한테 전화해갖고 아시죠 선배님 이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알지. 절대 안 돼. 근데 이번에는 국민적인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 스타일이 국민 여론에 일희일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의 소신을 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진하는 사람이라서 힘들 겁니다. 아마 법사위를 통한 통과는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다른 반전이 뭔가 사건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흐름을 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좀 쉽지 않다. 근데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게 내놓고 권한과 대상을 축소한다든지 어느 정도 손을 봤을 때? 근데 사실 그게 약간 그런 게 우리나라가 꽤 촘촘하게 그래도 잘 만들어 놨거든, 제도는. 네. 근데 제도가 문제가 다는 아니니까 사실 상설 특검법도 우리나라가 이미 통과가 돼가지고 그것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거는 특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그냥 특별 검사를 따로 임명해가지고 한 건데 그 상설 특검 적용 안 했거든요. 상설특검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도 그거 안 써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도가 없어서 조직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아닌 거는 확실한데 근데 이제 조금 이번에 내놓은 안을 보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점은 뭐냐면 어쨌든 기존 검찰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의 이제 그 대의는 네. 이 검찰로는 안 된다. 뭐가 안 믿을 수 없다, 되니까 이거죠. 그 알아서 줄 서고 공정하지 않고 이런 거가 하여튼 뭔가 바로 잡히기는 해야 된다. 근데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되니까 조직을 똑같은 거라도 좋으니 하나 더 만들어라 이런 취지인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기존 검찰보다 훨씬 더 독립적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훨씬 더 공정할 수 있을 것이냐. 요 독립성과 공정성을 좀 담보를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독립성이라는 거에서 조금 가장 걱정이 됐던 거는 처장 임기가 3년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검사. 임기가 6년에 그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조직 통솔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죠. 아니 3년짜리 처장이 검찰하고 비슷해요. 검찰 2년이거든요. 총장이 비슷해요. 예. 그 이 3년짜리 총장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 집권 2년 차 정도 되면서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그 또 3년이다 보면 정권하고도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한 6년.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FBI, CIA 이런 데서 트럼프하고 뭔가 뭐 엇나가고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는 장이 1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가 확실하게 그 처장의 임기가 좀 보장이 돼 있지 않으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뭔가를 활동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그래서 권력하고 코드가 맞거나 지금처럼 뭐 문재인 정부처럼 나름대로 이 국민들의 대의가 모아져서 정통성이 있는 정부 같은 모르겠는데 그 하나만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같은 정부 다시 들어서서 공수처를 가지고 만약에 칼로 휘두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진짜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공수처 자체가 적폐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적폐 중 적폐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우리 모대에서 언급한 홍준표 대표가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행까지 풀려고 하느냐라는 논리로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방금 김프로가 얘기한 그 상통한 일일 텐데 그러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은 논리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은 또 없나요? 그게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항상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반대하거든요. 그 스르륵 없어지는데 이게 사실 그 임명권하고 그 인사 권한을 포기하면 돼요, 사실. 그렇죠. 대통령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거를 관여하지 않으면 독립성은 충분히 갖춰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혹시 뒤치기 당하지 않을까. 뭔가 큰 권력을 이걸 통솔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집권 여당에서 이걸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이제 그러면 그거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처장의 임기 정도는 한 6년으로 박아둬야 그 밑에는 차라리 더 짧아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이게 10년은 좀 많고 저희가 이제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6년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년 정도가 사실은 왜냐하면 5년이잖아요. 또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그거랑 이제 중첩되지 않게 하려고 6년 정도. 저도 3년은 좀 짧다. 너무 짧은 많이 것 같아요. 짧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공고하니까 충분히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수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어쨌든 지금 반대하는 그런 논리들은 거의 5년, 10년 전에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됐고, 뭐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나온 얘기라서 지금 뭐 공수처가 불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좀 물 건너간 얘기고, 그렇게 불필요하고 그래서 제도를 잘 촘촘하게 만들면 된다고 해서 계속 제도를 업데이트하고 뭐 상설특검법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순실 계획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역할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논리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논리를 다시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똑같은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돌려서 이제 운영의무를 발현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더 촘촘하게 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산이 많기 때문에 좀 정말 정밀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영화 팟캐스트 하시니까 네. 이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영화에서 비춰지는 검찰의 모습은 거의 악당 아니에요? 권력의 개입 이런 식으로. 거의 그렇죠. 정보기관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그렇게 다루기가 좀 쉬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권력을 가지면 어디나 좀 이렇게 부패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들을 권력의 개로 다루고 부패하는 걸로 다루고 해서 그 어떤 힘없는 정의의 사람이 그거를 재단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영화 이제 관객들이. 뭐 그 스토리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상 그럴 수밖에 없죠. 검사가 좋은 역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영화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보여요. 그게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해도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그냥 훨씬 정의로운 변호사가 이렇게 아주 소시민을 대변해가지고 이렇게 거학을 무찌르는 구도가 훨씬 더 동감이 많이 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 자신이 검사가 된다면 다 박수 치고 환영할 텐데 그런데 현실은 또 검찰들 다 손가락질하니까. 저도 사실 무서워요. 떨릴 때가 있어요. 왜 무섭습니다. 왜 무섭죠? 같이 수사받은 적 없어요? 수사받죠. 수사받는데 제가 범인 같아요. 같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 저한테 혼을 내는 것 같아서 되게 무서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항상 변호사를 법정에 들어가고 수사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군검찰 얼마나 했을 때 무서워하겠습니까? 본인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더 잡았을 것 같은데. 군 검사 못되게 걸고 그랬죠. 상당히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후회를 많이 했어요. 좀 그때 좀 잘할 걸 싶은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김 프로는 기자로서 늘 같이 있었으니까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검사들이. 좀 수사를 당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네. 네, 근데 수사를 당하면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네. 특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검사 앞에서 수사받으면 완전 무너진다고 그런 얘기 있던데. 모욕적인 뭐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어떻게 하냐면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장군 2스타, 3스타 이제 조사를 할 때 보면 그 사람한테 직접 욕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 중상사 수사관 불러가지고 반말을 해요. 뭐해 소리를 막 지르면 사실은 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듣기거든요. 상당히 모욕감을 느껴요.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아주 고위층을 조사할 때 그런 방식을 써요. 얘기 안 하고 한참 놔두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한번 이 조사받고 와서 좀 극단적인 선택했던 좀 고위층 인사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어떤 수사의 모욕 수사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은 안 쓴다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약간의 매뉴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높으신 분들 재벌 기업에서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 오면 일단 처음에 아주 그 몸이 건조하게 벨트부터 풀으라고 한대요. 벨트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걸로 뭔가 이렇게 위해를 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명분이지만 남자 그 벨트를 풀을 때 그 굴욕감과 이게 상당하대요. 그래서 그때 이미 벨트 풀으세요 하고 그냥 앉으면 그거를 풀고 나서 약간 이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적절하게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바지 내리라 하는 건 느낌인데 혹시 제가 갈 일 있으면 멜빵 바지 하고 가요. 남이 이렇게 해고 벨트 부세요. 저 멜빵이에요. 줄리기 가야지. 재밌네요. 여기서 가야지. 잠깐 팟캐스트 구독자들의 질문을 또 받아왔습니다. 네. 김프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김프로 같은 XX는 밟아줘야 된다라고 종종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입장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 김용민 씨가 아마 오창석 밟듯이 김프로를 밟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애정을 가지고 밟는 것은 괜찮아요. 그만큼 뭐 친하시니까. 네. 뭐 근데 그거를 진짜 다큐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그 게시판에다가 진지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과하라고. 감사하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또 질문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씨가 하는 팟캐스트와 이제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데이브 니어라는 가수가 등장을 하는데 음색이 김프로와 매우 비슷하다. 어떤 관계냐? 본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뭐 따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을 오랫동안 뭐 하시던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김프로 쇼라고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따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출연은 지금은 안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저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마지막 질문할게요. 그 기자 시절하고 지금 가운데 언제가 더 행복하냐? 만약에 전 회사에서 팟캐스트 다 가지고 들어와라. 들어가실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절대 안 들어가죠. 제가 너무 좋아요, 진짜. 지금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뭐 출퇴근하든 하다가 지금 자유롭게 사는 얼마나 좋아요. 정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꼭 간혹 이게 기자분들이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신데 제가 기자를 안 하고 인터뷰를 당해보니까 그게 있더만요. 저희 이제 안 좋은 말로 야마라고 하는데 주제를 잡고 오잖아요. 자기가 물어보고 제 말은 안 써.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기사를. 원래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기사를 못 쓰는 거에 뭐 분개해가지고 막 뭐 이 기자를 띄워치고 나온 것으로 막 이렇게 막 주제를 정하고 오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민주투사가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자를 제가 이제 10년 했는데 뭐 기자 생활도 나름대로 이제 의미도 있고 뭐 하여튼 역할이 중요하니까 훌륭하긴 합니다만 저는 약간 제 맘대로 살고 싶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기자를 하니까. 그렇죠. 또 저 때문에 감옥 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 연차가 계속될수록 이게 남을 이렇게 뭔가 지적하고 훈계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던지고 지금은 마음대로 사는데 좋아요. 할만합니다. 좋은데 그 수입은 기자실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줄었죠. 그렇죠? 많이 줄었어요. 특히 많이 줄었어요. 딴 데보다 SBS가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줄었어요.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지만 원래 꿈은 영화를 만드는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영화 시나리오 3개 완성이 목표라는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의 영화?
저는 이제 그 주로 뭐 범죄 스릴러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다른 영화들을 이제 하고 싶어서 상업 영화로. 네. 기자도 나옵니까? 제가 기자가 나온 영화치고 네. 좋은 영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꿈 중에 이제 하나 정도는 네. 그래도 기자가 좀 너무 나쁘게 나오지 않는 영화를 하나 좀 만들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죠. 검찰은 등장할 것 같은데. 검찰 등장하고 검사는 뭐 무조건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 생각하거든요. 박지훈 변호사 그 변호사로 출연 안 됩니까?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디션을 보고 제이홉 프로 같은 데를 많이 좀 해서 변호사로서 좀 정의로운 잘했으면. 변호사. 아니요, 뭐 정의롭지 않으니까. 네. 돈 제가 이제 밝히는 벨트를 변호사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멜빵을 하고 나오는 걸로. 혹시 시대극을 찍는다면 나까무라 이런 걸로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1번 순서로. 그리고 다른 얘기 좀 몇 개 더 물어보고 좀 마치도록 네. 하죠. 박원순 제안문건 그런 관계로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 정식으로 했고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당연하게 MB 블랙리스트 이게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현직을 떠나가지고 약간 이제 감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으로 MB를 부르는 게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려나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혐의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그냥 일반 통상적으로는 제가 뭐 판사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뭐 저 박 변호사님처럼 네. 늘상 이렇게 법원을 출입하는 이렇지는 않으니까 이게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되거나 뭐 이렇게 뭐 판결을 받는 게 맞냐? 했더니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혐의 입증이 하거든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자체를 적용해서 기소 자체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유죄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죄라서 네. 이게 사실 뭐 MB가 또 요 혐의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 혐의가 해가지고 와야 될 텐데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요것만 가지고 수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럼 포토라인에도 못 쓰나요? 다른 혐의를 아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혐의에 이것도 같이 엮여가지고 올 수는 예. 있겠지만 예. 요것만 가지고 오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어제 우리 저 법조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네. 추석 직후에 포토라인 쓴다고 예언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그 1심 선고. 1심 선고가 16일인데 막 연기가 될 것 같고 추가 기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무렵에 MB 전 대통령도 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지 언론에 나오다. 뭐 이게 그래서 이제 포토라인일 수도 있고요. 방송을 네.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입장 발표가 있을 수 있다. 네, 제가 그 그 말씀에는 말씀입니다. 네. 일견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포토라인은 검찰이 부담이 상당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칼을 들면 이거는 잘라야 되거든요. 무조건 잘라야죠. 근데 이런 걸로 포토라인에 세웠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출석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다른 여죄를 지금 굉장히 좀 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검찰이 공안 2부에 배당했다는데 네. 공안부라 하면 예전에 뭐 간첩 잡고 시국 사건 하고 그쵸. 이런 게 공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공안에 배당됐어요? 이제 그 공안이라고 하면 대공 사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 사건. 아. 선거 사건 이런 것도 이제 크게 있는데 뭐 요거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국정원이 그 국정원법 위반, 뭐 명예훼손,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걸었는데 어쨌든 헛소문을 계속 퍼뜨려 가지고 다음번 시장 못 이제 나오게 하는 뭐 이런 식이니까 예. 뭐 아무래도 뭐 보통은 이제 고소를 하면 조사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왕에 이제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같이 병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안은 공공의 안전이거든요. 네. 공안이고 아니면 특수부가 있고 형사부가 있는데 일반 고소사건은 형사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형사 1, 2 몇 부 하는데 지금 특수사부까지 있거든요. 특수사부가 특히 1, 2, 3, 4부 중에 4부가 윤석열 지검장의 옛날 특검팀이 새로 모인 팀이거든요. 만약 준다면 거기에 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 말고 공안 2부에 새로 배당했다는 거는 조금 결을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조금 다 의견이 다른 게 공안 2부장이 진재선 부장이에요. 그렇죠. 진재선 부장이 예전에 댓글 사건하고 국정원 사건을 같이 맞아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맥을 훤히 꿰고 있으니까 이어라 수사를. 그렇죠. 이제 국정원 관련해서 이제 막 이렇게 뭐 댓글 달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예. 활동했던 거기 때문에 예. 이미 맥을 꿰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수사가 훨씬 뭐 낫다. 빠를 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보다 김프로의 말이 훨씬 신뢰가 가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신뢰가 가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을 요쯤에서 끝내야 제가 이제 요 포지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김프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검찰 개혁은 사실 이제 저는 가장 핵심이 일단 영장 청구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 부분 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 이제 상대적으로 시들해진 면이 있거든요. 경찰하고 늘상 이거 수사권 조정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저는 경찰한테 영장 청구권만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어서 오히려 이 공수처를 만드는 거 가지고 기진맥진하고 막 싸우다가 또 누더기 되고 막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권 조정에 조금 더 저는 아마 성동격서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올려서 막 싸우게 하는 도중에 수사권 조정에서 사실 경찰한테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물론 그건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이 많아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조정만 된다고 하면 강력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빅비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 그 법조인 출신이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검찰이 뭐 전 세계 어느 검찰보다 막강한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요. 권력의 분산은 필요하다. 몇 개는 빼야죠. 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셀프 개혁은 힘들겠죠? 쉽지 않죠. 이게 자기 오른손으로 칼 들어가지고 왼팔 자르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수술하라 그래도 자기가 자기 팔 수술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뭐 쉽지는 않아요. 문무일 총장이 본인이 이제 역할이 있는데 아마 최초에 지명받고 임명됐을 때는 이 개혁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갖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총장은 결국 검사거든요. 자기 식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다 보면 어쩌면 저는 검찰에서 지금은 뭐 모르지만 나중에 조금 많이 반대하면서 이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 부분도 만만치는 않다. 이게 사실은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요. 여러 개가 엮여 있습니다. 또 검찰이 알다시피 정말 세상 어디 놔둬도 살 수 있는 조직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더 해야 되고 새로운 사건들이 드러나야 돼요. 검찰 관련된 그래야지만이 가능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준다거나 혹은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간다거나 검찰이 이거 반대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찰을 좀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실제로 법상으로 밑으로 돼 있어요. 밑에 돼 있잖아요. 네, 밑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위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영장 청구권이 왜 중요하냐면 뭔가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가도 검사 단계에서 다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쳐도 뭐 돈을 받았으면 통장 내역을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통장 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려면 검사한테 가져가서 통장을 털 수 있는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장을 내주면서 얘네들이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구나 그렇죠. 하는 걸 다 스크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그 시간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단계가 없이 그냥 알아서 영장 쳐가지고 알아서 이거 자료 조사해가지고 가져온다고 하면 지금하고는 양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실제로 커트도 많이 됩니다. 그렇죠.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을 해요.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그거 다 읽어보고 반려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기각시킬 수 있고 본인이 맞다 생각이 들면 판사한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수사를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제일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수사권 조정 중에 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걸 받고 싶지 않을까. 우리 저는 김프로님 얘기한 것 중에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할 수 있는 어떤 검찰 개혁 방향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비리를 검찰들이 수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감싼다고 덮어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아래로 본다는 거는 쟤들이 실력 없어요. 쟤들이 하면 큰일 나요. 쟤들이 뭘 한다고요. 이런 아주 폄하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인식이 그렇게 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도 분명히 있고 뭐 경찰 전체 2만 명인데 그중에 수사부서에 전혀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누겠다는 거예요. 행정경찰하고 나머지 이제 수사를 하는 경찰들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역할을 줘서 한다는 건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이야 이것들을 법리적으로 이게 안 했으니까 실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에도 사실 율사 출신들 많이 있고요. 사법고시 봐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을 갖춰가지고 처음에는 크지 않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려가지고 TO를 그렇게 충당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프로 모시고 하는 방송 여기까지만 하죠. 네. 방송 어땠어요? 뭐 하여튼 정신이 없었어요. 네. 원래 우리 방송 정신없는 방송이에요. 말씀 너무 잘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저희가 초대님 오시면 항상 엔딩곡을 좀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오늘 어떤 엔딩곡을 준비했습니까? 제가 아까 뭐 내용 중에는 박 변호사님 말씀에 반대를 했지만 네. 저도 사실 보고 싶거든요. 뭘 보고 싶어요? NBA 면상을 보고 싶습니다. 네. 포토라인에서. 그렇죠. 포토라인. 그 수많은 번쩍번쩍 플래시와 함께 보고 싶다.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를. 좋네요. 싶다. 하지 마세요. MB. 그만하세요. 보고 싶은 얼굴. 그 사람 어디쯤에 미치겠다. 있나. 예. 그러면 김범수의 보고 싶다 엔딩 노래 들으면서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이거 실화냐? 네,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팟캐스트만 들으신 분들은 그 라디오 버전의 엔딩곡 김범수의 보고 싶다 못 들으셨을 텐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그 보고 싶다. NBA 면상이 보고 싶어. 정말 MB가 보고 싶다. 포토라인에서 네, 그래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박준 변호사의 예언이 항상 틀립니다. 제가 사실 맞춘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요. 징역도 거의 다 틀리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좀 맞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시다. 10월 기대를 중순. 좀 둘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설마. 아니면 뭐 같이가 아니고 하루 종일 두 사람이 계속 TV에 엎치락뒤치락? 나오지 않을까. 박근혜 1심 몇 년 받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1심 몇 년 받을 것 같아요? 2년 받습니다. 12년. 네, 그래요. 최순실 15년이요. 막 던져? 막 던지세요. 정유라 집행유예. 그거 맞겠네요. 네, 정유라는 누가 와서 집행이야. 장시호 집행유예예요. 그래요. 자, 네.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네. 기자들끼리만 돌려본다는 시라 씨.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국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 왔어요. 네. 왔어. 국감이 4개 왔어. 이야, 기분 좋은가 보네. 그 찌라시 내용을 보면 제목이 국회의원들 SNS에서 국감 제보 받아요.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앞두고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제보를 받으려는 국회의원이 늘고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얼굴 각인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국감에서 스타로 뜨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청문회에서 스타로 뜨는 건데 네. 청문회는 뭐 사건이 터져야 되잖아. 맞아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감 매년 있는 국감에서 터뜨려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뭐 어디에 비리가 있고 이거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제보 없으면 절대 못 네.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특히 SNS 받는 제보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SNS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SNS를 뒤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SNS로 국감 제보 받는 게 트렌드냐고 물어봤어요. 의원실에 몇몇 의원실에 했더니 올해만의 트렌드는 아니고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는 거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과는 크지 않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익명의 이제 제보 그래요. 예, 국민이 보고 체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끈 내용도 있지만 뭐 이게 빵 터트리려면 또 굉장히 큰 사건이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2015년에 노웅래 의원실에 제보가 왔는데 중앙선관위 사전 투표함 관리가 엉망진창이다. 사전 투표함이 있는데 CCTV도 없고 창고방에 쌓아놓고 있다는 SNS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래요. 대박이네 이거. 네, 그래가지고 대박 터트린 뭐 큰 대박은 아니지만 뭐 그때는 SNS 제보를 활용했다라는 보좌진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앞서 이제 이 작가 얘기하신 대로 제일 좋은 거는 SNS뿐만 아니라 제보. 제보가 우리 보면 우리 유명하잖아요. 박지원 의원 수첩에 막 온갖 거 다 적혀 있어. 뭐 하다 보면 수첩 다 꺼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는데 정보원들이 사실 제보가 좀 많아야 돼요. 그게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형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게 김복준 형사처럼. 자기 정보원이 이제 한 수십 명 있으면 그 정보원 지역구에 당연히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걸 갖고 찾아내고 그걸 국감에서 아니면 청문회 이런 데서 터뜨린다면 아주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진들이 왜 상임위별로 소관 상임위에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네. 그 자료를 보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상희 의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와대 의약품 구입 현황 자료를 달라. 그래서 다 달라 해서 봤는데 비아그라 나온 거예요. 팔팔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경우도 있고. 월척이네. 네, 그래서 보좌진의 감각, 이 개인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외통일을 제외하고 보좌진들 연휴가 없대요. 아, 나는 진짜 보좌진 우리 예전에 불쌍해. 저도 국방부 있을 때 국회 담당 법무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저도 뭐 저기 제 법안이 있어가지고 차관 법안이 있어가지고 국방부 차관 한 번씩 국회의 보좌관들 보면 국정감사라든지 본회 열리면 아예 퇴근을 못 해요. 너무 힘들어. 사람 삶이 아니야. 그렇죠. 너무 힘들어 보여요. 자료를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이 다 또 정리를 하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의원실의 보좌진이 공식 스텝 7명 있고 인턴 2명에서 9명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국감을 준비하는 인력은 이제 4명이나 5명이 한대요. 그래서 그 의원회관에 꼭 비치되어 있는 물건이 있대요. 국감을 위해서. 뭡니까? 라꾸라꾸 침대. 라꾸라꾸 네. 또? 라꾸라꾸 침대는 하나씩 아마 다 있을 거래요. 산하기관으로 국감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8시에 버스 출발한대요. 맞아요. 새벽까지 지리서 쓰고 라꾸라꾸에서 조금 자고 국감장 가는 버스를 탄대요. 뭐 그래서 라꾸라꾸 침대가 방마다 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아까 앞서서 이 작가 말씀하셨지만 첫날 히트 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럼. 첫날 히트를 못 치면 뭐 그 국감은 뭐 한 달을 하건 뭐 얼마를 하건 그래서 과거에요. 네. 엄청 큰 쥐 있잖아요. 뭐라 그래? 뉴트리아. 뉴트리아 들고 온 국회의원도 있었고. 그게 있었어요. 그래 여자 국회의원들 올라가지마! 이러고 막 그런 데 있었고. 그 왜 낙동강 그 하수 오염된 물 있잖아요. 그거 같은 이제 국감대 이 물을 하려고. 근데 옆에서 그거 진짜 물이자고 마신 사람도 있고. 여러 일이 다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전투식량. 군대 전투식량 그거 시범적으로 막 일부러 하는 경우도 봤었고. 맞아요. 예전에 김상민 전 의원이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저 모자에다가 몰카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와가지고 몰카 문제점 지적하려고 아직까지 저는 그 얼굴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모자 쓴 모습. 그러니까 되게 눈에 띄어야 된다. 이게 살길이다 아마 의원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좌진끼리 추석 때 휴가를 못 가는 애환을 달래기도 한대요. 네, 힘들겠다. 날씨도 가장 좋고 추석 연휴도 못 가고 그래서 보좌진끼리 밤에 일 끝내고 새벽에 안면도 간대요. 간 팀이 있대요. 그래서 안면도 가가지고 미친 사람 마냥 막 뛰어다니다가 다시 아침에 기어들어와서 그분 표현으로 의하면 기어들어와서 지리서 쓰면서 이렇게 애환을 달래기도 했다라는 강 다니엘의 심취해 있는 조혜진 보좌관을 취재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찌라시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변호사 출신 보좌관 오래 못 버틴다. 네. 뭐 이러니까 못 버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국감을 왜 굳이 추석 연휴 전후에서 해? 딴 데 해? 그랬더니
국감은 정기국회 100일 중에 20일로 돼 있는데요. 맞아요. 예.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 끼워서 맨날 국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항상 국감 때 국감이 추석하고 겹쳐요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들 국회 일하는 사람들 저는 제 기억에 추석을 제대로 센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추가 근무 수당 있냐? 없지. 없다. 없죠. 가정부라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좋아하겠습니까, 어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뭐 최저임금이고 뭐 제일 잘 안 지키는 집단이야. 그렇죠. 추가임금이고 연휴 연가 안 지키고 열정 페이. 또 뭐 12월 1일까지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잖아요. 네. 12월 1일 통과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없어, 거의. 맞아요. 거의 12월 30일 딸랑딸랑 그러니까 할 때. 겨우겨우 통과시키고.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저 국방부 있을 때 비상 걸립니다. 국정감사 전날부터 며칠간 비상 걸리면 국회 담당 법무관 같은 경우는 뭐 잠 거의 못 자고요. 예. 그러니까 질의서를 미리 다 받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쪽 보좌진하고 우리하고 다 그 커넥이 돼가지고 받아놔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야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야 다시 이렇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맞아요. 보좌관이 써주는 거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옛날에 그 뭔 말인지 누구 의미 못하고 이은재 의원. 그러니까. 그 이은재 의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질문은 제대로 된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조금 이해를 뉘앙스가 좀 못했지. 이해를 다르게 못해가지고.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조현교육감? 엉뚱한 답변 질문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맞는 질문이래요. 예. 이번 국감에서 이제 걱정하는 건 보좌진뿐만이 아니고요. 재계도 지금 걱정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냐하면 새 정부 들어서 재벌 개혁해야 된다. 공정시장 질서 확립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예.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 증인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겠죠, 지금 아마도. 재계도 뭐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이게 그럽니다. 근데 과거에도 국감 때 재계 총수들 많이 불러요. 네. 근데 일단 재계 총수들이 그때를 잡아가지고 해외 출장을 나가요. 저는 나가봐요. 다 나가. 우리 해외 출장 때문에 못 가요 국감. 네. 거기 잡아놓고 네. 아니면 이제 야당에서 반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이 막아줘. 어떻게요? 아니 왜 이거 다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면 우리 재계가 안 돌아간다. 절대 안 된다. 채택 안 하려고. 채택을 안 시켜준다고. 근데 예전에는 여대 야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여당 할 때 엄청 많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총수들이 안 나와도 무방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거야. 나와야 될 거야. 싹 다 나와야 될 거야. 또 그 저기 재벌 총수들 또 인상 안 좋게 나오는 모습 기대되는데요. 또 이번에 무슨 뭐 저 외국에 출장이다 있다고 소리 하면 국민 감정이 글쎄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미 찌라시로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 요청 명단이라는 벌써 나왔어요? 문건이 이제 나돌고 있어요. 기업인 뭐 34명, 금융인 24명, 뭐 47개 기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얼마나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 저번에도 그 롯데 총수 나와가지고 그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기냐고 누구 응원하냐고 이따 거랑 물 다 빠졌고 뭐 하는 거냐고 짜증나게. 그 질문은 보좌진이 짜줬겠죠? 아니야 그 질문은 애드립이야. 몇 분 남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뭐 남았는데 뭐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을까. 그런 질문한 거야. 그랬구나. 우리 앞서서 이제 그다음 소식인데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MB가 소환될 것이냐 말 네네. 것이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떨고 있다 그래요. 당연히 떨지요. 그래서 뭐 BBK 의혹 사건 다시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4번째 정책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유한국당 뭐 앞서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채용 비리 강원랜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전 보좌관 금품 그렇죠. 수수 의혹 뭐 이래가지고 이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기류가 당내에 파다하대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저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됐잖아요. 네네. 네. 그분이 춘천 법원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법원장. 김진태 의원이 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검찰이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왜 그걸 기소를 안 했어? 재정 신청이라고 그럽니다. 해. 네. 그게 춘천지법에서 했거든.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이 됐어. 그렇죠. 1심에서 200 받았거든요. 네. 김진태. 네. 아웃된 2심에서 아웃될 확률이 아주 높다. 막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있어 임명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관들 구성이 좀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조금씩 바뀌면 아,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좀 김진태 의원은 조금 쉽지 않다. 200인데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파기할 이게 선택이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참 하늘이 보호하사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라디오 버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6년이에요 임기가. 그렇죠. 대법원장. 대원이 6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임기를 채우면요. 이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네. 그 양승태 이어가지고 양승태하고 비슷한 계통의 보수의 대법원장이 된다는 거죠. 또 융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지. 사법개혁 물 건너가는 거거든. 근데 임기를 못 채워가지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 거야. 요거 뭐 아다리라 그러거든요. 아다리가 딱딱 맞는 맞아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대법관들 이제 물갈이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내지 중립으로 간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대법원의 구성이 13명인데 대부분 좀 보수화가 좀 많이 돼 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또 검찰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 예전 이제 구 새누리계열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뭐 사실인데 뭐. 사실인데 뭐.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은 못 잡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이고 법원이 판단하면 정말 아웃될 상황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사정 정국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또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한번 경험을 해봤어. 맨 처음에 정권을 이 사람들이 해방 후 한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잃었던 게 DJ 때예요. 98년도. 네. 98년도 DJ가 정권 잡고 굉장히 사정 정국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하도 사정을 세게 거니까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아니 그 70대 노인이 자꾸 사정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해갖고 신한국당 신한국당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한번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두두두 떠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대표가 또 한 말씀 하셨어요. 98년도 DJ 정권에서 야당 의원 신상 털기해가지고 탈당하거나 빼내간 의원이 자기 기억으로는 36명인데 신상을 털어서 모욕을 주거나 수사하겠다고 협박해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그 당시 했다. 지금 하는 것도 작태가 98년도와 똑같은 방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홍준표도 당시 선거법으로 아웃됐거든. 야 그건 당신 잘못해서 아웃된 거야. 정치 보복이 아니고. 그 이해찬 총리가 그 답변하죠. 브로커 막 질문하니까 홍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은 당신이 했잖아요라는 답변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어느 뭐 회담장 그런 데 가서 젊은 층들이 꼰대라고 하니까 아 꼰대는 이해창 때지 이랬다고. 당신도 꼰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면초가라고 해야 되나요? 홍준표 대표는 산악회를 결성했는데 이름이 표준이에요. 표준? 준표를 거꾸로 한 표준 산악회를 결성했대요. 부산에.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읽은 표준 산악회를 조직 중으로 이 구군별로 100명 이상을 모으고 있어서 2,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그 산악회를 결성하려고 한다. 잘 될까요? 산악회 결성해서 제가 잘된 사람을 봤어요. 민주산악회? 산악회? 아니 민주산악회는 집권에 성공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군합발을 등산화가 대신했다 이런 논란이 희유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갔고요. 또 이 홍준표 원래 본명이 판표인데 판표죠. 판필이네. 왜 판표인데 당시 누구죠? 이주영 지금 국회의원. 이주영 의원하고 이주영이 판사였고. 예. 홍판표 이제 우리 선배입니다. 네. 홍판표 같은 경우는 검사라고 있으니까 이주영 의원이 그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검사인데 왜 판자를 쓰느냐. 그래서 준자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두 사람 절친이죠. 되게 친하죠. 두 사람 절친이어가지고 우리 손잡고 민주당 가자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리고 이주영 의원은 민주당 가서 개박살 났고 홍준표 검사는 신한국당으로 가서 잘 됐지 뭐. 그게 인생이지 뭐. 홍 대표가 되게 뭔가를 많이 시도해보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잘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연세대도 가고 산악회도 만들고 해보려고는 하시는데. 홍준표 대표가요. 네. 사정 정국에 가장 떨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 네, 그러네. 그리고 대법원장 김명수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돼버렸네. 그러네. 아마 김희수가 되는 거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관심 없지. 김희수가 아마 저는 아차했을 거예요. 김희수가 부결되는 걸 보면서 만약에 제가 이거 가정론이지만 김희수를 통과시키고 그렇지. 김명수를 부결시켰으면 그렇지. 그런 생각을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 하지 않았을까. 했겠죠. 왜냐하면 누가 드냐에 따라서 대법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13명 중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또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김명수 후보자한테 제가 봤을 때 좀 모욕적인, 좀 모멸적인 질문들이 많아. 동성애 문제라든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질문하고 모 의원은 춘천 경찰서장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홍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다 어긋났죠, 사실은. 홍준표가 이게 정치 구단 이런 소리를 못 듣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만약 홍준표면 그렇죠. 헌재 소장 이거 통과시켜줍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죠. 통과시켜주고 김명수는 절대 반대. 그 명분이 되거든. 네. 근데 김민수를 아웃시키는 바람에 방법이 없었죠. 김명수를 아웃시키는 방법이 국민의당을 설득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되죠. 예. 그 대통령께서 가면서 또 인사를 전화를 했잖아요. 해달라고 전화하는데 거기서 안철수가 반대를 할 수가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거.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었거든요. 네. 김일수는 저는 정말 안 좋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중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다. 홍준표를 이렇게 사랑하는군요. 아니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상 선배일 뿐이죠.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는 거예요? 언제 나도 아무도 문제예요. 모르죠, 차라리 빨리 나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차피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불리한 건 아니에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돌릴 수 물론 있죠. 그렇죠. 파기환송할 수 있죠. 제일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 안 좋은 경우는 법원 이제 대법관들 몇 명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면 한명수 총리가 재판이 오래 걸어졌거든요. 길면 길수록 불리해진다. 당장 재판이 나오면 사실 무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길면 길수록 유죄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안할 겁니다. 고민이 많겠죠. 불안하니까 산에도 가고 표준도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안해. 상당히 불안해요. 저는. 불안해. 불안해. 알겠습니다. 제가 그 팟캐스트 버전의 댓글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취재를 좀 해볼까 해요. 예. 그래서 주제를 올려주시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두 분의 의견도 묻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난주에도 제가 학교 폭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난가 봤더니 또 일어나요. 계속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금 인천에서 일어났고요. 인천 모두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4명이 태권도부 후배인 여학생 7명을 불러서 얼차려를 줬어요. 여학생끼리. 네. 이런 사건이 있었고 천안에서도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난 12일 날 여중생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자취방으로 불러가지고 같은 여중생을 가둔 뒤에 뺨과 가슴을 때리고 무릎을 꿇린 다음 커튼봉으로 치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이런 사건이 또 드러났어요. 전지 3주면 이거 많이 나온 건데. 이거 전지 3주면 글쎄요. 뭐가 단순 상해는 아니에요. 그렇지. 약간 째져도 좀 많이 째지는. 근데 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네. 이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 장면을 또 SNS에 유포합니다. 이런 이래. 사건이 지금 강릉, 부산뿐만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안에 청소년 폭력 등 학생 비행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교육부가 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일어나면 전수조사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전수 때문에 좋겠다. 전수조사는 맨날 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더니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익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거 다 했다는 거 올려야 되니까 애들을 시청각 교육실에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 그럼 당한 애들이 이거 내가 당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못하지. 야,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행정편이야 이것도. 이 군대에서 맞아요. 소원술이라고 있어요. 군대에서 맞은 게 있으면 선임병사한테 적어라. 그런 건 각자의 방에서 적어야지 되지. 같이 한데 모여 앉아 있으면 앞에 고천병 서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응답률이 2017년 1차 조사 때도 94.9% 나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응답률은 높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다. 전혀 없지. 이렇게 보이겠죠. 하나는 또 문제가 또 있는데 과연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왔으면 사후 관리할 거냐. 이 사건 건건에 대해서 다 조사해가지고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 불러가지고 이 학생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과정들을 할 거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는 그냥 그대로 학교 다녀요.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돼. 맞아요. 그런 그래요. 문제점이 있어요. 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폭이? 있잖아요. 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이라고 흔히 하죠. 어른들의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보통 이제 교감위 위원장을 맡고 맞아요. 학생부장 들어가고 학부모 위원회 들어가고 1명 정도의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교 담당 경찰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교감이 거기 위원장이면 학교 측에 어쨌든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방향 자체가 이쪽 학교 쪽이 원하는 걸로 설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학폭위 선정할 때 학부모들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학교랑 친한 사람을 선정한다고?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학교에 활동하실 수 그렇지, 있는 학교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이 학폭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학교를 편들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조금 그런 구조고 저도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뭐 저희 학교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이게 다양성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경찰도 있다고 그러는데 경찰도 되게 학교 측 같고 학교 측하고 그 위원들 학부모 위원들하고도 유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진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학폭위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었다. 네.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있어요. 몇 명인지 아세요? 시도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뭐 한둘이 있겠지. 한 명.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저는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 지금 어디 가셨나 봤더니 다시 취재하려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개업하셨대요. 아니 우리 변호사들 우리 진짜 한 2만 명 되거든요. 네. 좀 많이 좀 뽑아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한 명이 어떻게 학교폭력 초중고를 다 해요. 지금 10,00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 전국에. 왜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됐는데 행정부처들은 바뀌지 않는지 그게 저는 조금 안타깝고요. 이런 정책도 필요하죠. TF도 필요하고 전수조사도 필요한데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해주시든지 뭐 매번 하는 정책들 반복은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좋겠어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든 어쨌든 우리 예전에 그 어린이 유아 관련 학대 사건 많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래도 많이 바로 잡아는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제도가 좀 더 해가지고 아이들 그 초중학생들 폭행 사고도 좀 바로 잡아주면 좋겠고. 네. 다만 좀 한 가지 좀 변호사 좀 많이 뽑아주세요. 좀 할 일 많으신데. 다음에 우리 저 교육부총리 모셔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예. 모칠 수 있으면 모셔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 저를 포함한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한 번씩 생각해봐요. 우리 애가 피해자일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고 네. 학교폭력에 네. 반대로 가해자일 때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가해자일 수도 네. 있잖아. 가해자 될 것 같아 내 모습 봤을 때는. 제율인가? 그랬을 때 네. 야, 어떻게 대처를 해야 그러니까요. 현명할까?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저는 진짜로 뭐 겪고 있어요. 좀 크진 않지만 네. 사소하게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네. 있고 그 중간에 제가 뭐 보면서 나름 그래도 법률을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판단이 잘 안 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크진 않아요. 뭐 폭행 사고는 네. 아닌데 왠지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괴롭히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생각도 심지 같은 중요하죠.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가해자인데 네. 뭐 애들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러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좀 맞대고 생각해야 될 문제다. 우리 뭐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아주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인가요? 왜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방송 요만까지만 하죠. 네. 오늘 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방송은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YTN 94.5MHz 방송이 되고 팟캐스트는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자정에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한 주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열심히 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박지훈, 홍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안드로메다.